국회의원이 그 출판 기념회를 하면 주 의원님 안 해보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상임위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상임위 관련된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 이해를 조종하는 사람에 해당되죠. 만약에 특정 유관 단체가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갖고 와서 하면 그게 이제 입법 로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 분 수사받으시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란 단어를 쓰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군가 있죠. 그 프로 고발러 한 분.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뭐 성함이 똑같으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또 이제 고발하시겠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 뭐 이제 나올 때까지 그냥 하시는 거죠.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고 그것이 유튜브로 그냥 가짜 뉴스로 다시 재생산되게 하고 그걸 받아서 뉴스가 또 뭐 이렇게 뉴스로서 만들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과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최소한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부처 관련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전환이 급하다. 그리고 어떻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에너지 파트를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적응이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탄소는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적응 파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때는 감축과 더불어서 적응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에 감축과 적응을 한꺼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아마 에너지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후에너지부로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장관으로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지명되셨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굉장히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지명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저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가슴이 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잘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 준비되어진 그런 장관 후보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한정혜 의원님은 또 직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되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꼭 좀 별도로 말씀을 여쭈면서 하나하나 좀 반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조율의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상 권한 강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 의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왜냐하면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행정위원회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정관리 파트하고 이행점검 파트를 통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 파트는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배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행 점검을 통해서 각 부처가 그러면 기후정책 이행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권고사항을 국회로 보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 비서관,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이 아예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차장을 맡는 방식이시죠. 사무처장을 맡는 그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조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총리실의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주 신속하게 전체를 리뷰, 그러니까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집중적으로 단기에 모아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걸 정리해내고 차라리 활동 중단시켜야 될 분들은 중단시키고 새로 갈 것들을 새로 갈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녹색 성장,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위원회들의 권한을 강화하지 하는 고민을 마침 해오고 있던 차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제가 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고 당인은 당의 내용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한정혜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가 혹시 이익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걸러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판기념회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적 제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검사에게 수사를 권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로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에도 그런 편파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게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출판기념회가 미치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여야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그렇게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네. 네,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수도 관련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라 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본원 이것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 무엇이 사회적 합의입니까? 사실상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약간 논쟁도 있었고 그 결과 이 관세법에
의해서 수도 이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의사당의 의장실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 해도 일정한 특별 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지금 말씀이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입법 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제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 행정수도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보되 만약에 그것이 병행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라면 그와 연관해서 아마 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제 관습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한 20여 년 전쯤 됩니다. 네. 어저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관습이라는 건 관습헌법에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 이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년 전의 관습헌법과 지금의 관습헌법은 다른 것이다.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 의견이죠. 지금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시고 방송에 나가서 개인 의견 말씀하신 건데, 즉 지금 이제 누군가가 그 당시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신행정수도 뭐 특별법 이런 법에 대해서 헌재에 이제 우현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현이라는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또 헌재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년 전의 헌법적 결정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습헌법을 논했던 당시의 헌재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고 세상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한편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통령 공약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위임, 맨데이트를 포괄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도 논지를 주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을 포괄 위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그러나 일정한 토론을 거쳐서 적정한 법적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참고로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합의가 안 돼도 이제 통과는 가능한 건데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그 이전 행정수도 이전, 즉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까? 전제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제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해, 두 해 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이사당을 조기 건립하고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것으로 가고 할 수 있다면은 서울과 세종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입장을 전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인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이 반발이 뭐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않다. 이 반발이 있는 것은 어제 후보자님께서도 그게 자신 권한을 약화시키려는데 그게 기꺼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계획을 내라 이러면은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수사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사 예산이 그냥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94歳とは思えないというか、すごいしっかりされている方だなと思います。The bacteria that lives in the mouth was associated with having better thinking and memory skills. 저작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나와 맞선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참 당당했어요. 저는 군이 되는 게 당연히 하는 거다. 여자도 하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했지 이렇게 수줍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들어오는 환자마다 다 사망 상태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자들. 악하게 살아가는 게 전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있으면 안 돼. 전쟁이 있으면 안 돼. 미래를 지켜낸 당신의 희생처럼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신문도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선물용 고가 물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맡긴 이삿짐 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 국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민중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4월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13개월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됐지만 산발적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승리했다면서 휴전 선언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가운데 큰 문제가 없다면 잠시 뒤인 우리 시각 오후 1시 전쟁은 공식 종료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달리 피의자 신문 절차가 없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루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신문도 다시 열리죠? 네,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3일 구속신문이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의 항의에 재판부는 신문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신문기일이 지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오후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에 또 한 번 불복해 조금 전 법정에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일이면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로 하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긴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고가 물품의 행방을 찾기 위한 건데 이번에도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물품은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입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샤넬 코리아, 그라프 매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구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해당 업체에 가구와 집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물품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 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전 씨로부터 가방 2개를 받아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2차례에 걸쳐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전 씨와 유 씨 모두 전 씨의 부탁으로 교환한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을 것이란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물품의 행방을 규명하는 건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 등을 파견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본격 수사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혹 일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